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코로나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요거를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연구하고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을 접해서 이야기 들었던 거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 주제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그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다 미리 전달드린 걸로 알고 같이 보면서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씩 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라는 주제로 정했는데,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북한 사역의 핵심은 이 단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라고 하는 이 소망,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다 지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단어는 제가 볼 땐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지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라는 단어처럼 북한 사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북한의 위기, 그다음에 북한의 오늘날의 모습, 북한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북한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국내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황을 보면, 물론 지금 열병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전에 PPT를 만들다 보니 핵심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표현은 뭐냐면, 북한의 현황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노선이나 추진 방법이나 실행 방안들을 보면 북한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 경제입니다. 경제. 많은 분들이 그 전까지는 북한을 바라볼 때 군사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를 바라보지만, 지금 북한에서 모든 거에 대한 관심은 다 경제에 쏠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 경제 강국을 만드는 거고요. 인민 생활에 그걸 통해서 향상시키는 거고, 지식 경제에 대한 부분을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따가 계속하면서 아마 더 얘기할 거고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혁명지를 갔다 온 것을 토대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13군데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13군데의 특징이 뭐냐면 다 경제라는 겁니다. 경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 특구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현지 지도를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보고서가 좀 독특했는데, 어떤 독특한 점이 있었냐면, 삼성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북한이 개혁 개방하면 중국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베트남 모델로 갈 거냐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면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이 아니라 어떤 모델을 갈 가능성이 많냐면 태국 모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태국. 때로는 일본과 같이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고 군부가 그 밑에를 다스리는, 오히려 태국이나 일본과 같은 모습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주의 노선을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중국 모델이냐 아니면 베트남 모델이냐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삼성은 그거랑은 좀 더 다르게 왕의 시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태영호 국회의원 되신 분과 함께 작년에 그 수업을 같이 한번 이렇게 학술 세미나처럼 수업을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를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태영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화라는 거는 자기네도 공부해 보면서 뭐라 하냐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건 100년이 되면 그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천황과 같은 문화들이 생긴 것처럼, 북한에서도 이 백두혈통을 하나의 왕과 같은 왕가, 왕의 핏줄로 연결되는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문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주체 사상이고 그냥 한 명의 대상으로 해서 전체주의 국가를 이룬 그것을 결국 뭘로 만드시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왕이 존재하는 나라와 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영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30년 안에 북한이 무너지던 30년 후에 이 문화가 정착이 되던 자기가 생각할 땐 둘 중에 하나인데 태용 의원은 오히려 그 전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성적인 본인의 의견들을 얘기했었는데 삼성도 비슷한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도 오히려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는 태국과 같은 모델로 아마 북한이 개혁 개방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투자 전략가가 이제 이야기했던 자료들을 보면 백두혈통에 대한 장기 집권이라든지 2020년까지 지도 이름을 만들려다든지 군사에서 점점 경제로 바뀐다든지 비핵화 완성이 정치가 아니라 결국 경제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이쪽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당연시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쳐보시면 유명한 분 중에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러시아에서 오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평양 종합대학에서 유학생을 하셨었고 지금 한국 국민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 랑코프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해요. 저희 얼마 전에 초청을 해서 한번 강의를 같이 들었었는데 그때 랑코프 교수님이 우리 탈북 청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소련이 왜 붕괴됐는지 아십니까? 소련이 붕괴됐을 때 원인이 나는 왜 선거권이 없어? 아니면 왜 나에겐 자유가 없지? 왜 우리는 내가 일한 만큼 이렇게 돼라고 하는 제도나 아니면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가장 기본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개념 때문에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경제 때문에 붕괴됐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하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러시아라는 나라가 붕괴되었던 것처럼 결국은 북한도 동일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자유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져온 것처럼 러시아로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바뀌었던 것처럼 북한 또한 동일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도 동일하게 아니면 김정은을 중심으로 뭐 태용호 의원이 선 3층 성호 비서실에 있는 그 사람들 비선실세와 같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의 형한은 지금 모든 것이 다 경제 안에 있는데 근데 반면에 북한의 주민들의 실상은 뭐냐면 이 표에 있는 것처럼 WTO에서 만든 이 표에서처럼 북한은 결핵이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결핵과 관련해서 유진 벨 재단에서 제 이름이랑 많이 비슷한데 네. 유진 벨 재단에서 결핵과 관련돼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요만한 의료 카트리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를 보고 하면 그 결핵에 대한 걸 알고 그 결핵 상태에 따라서 약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그거마저도 할 수 없는 게 미국 제재로 인해서 그 결핵 카트리지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금속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아니면 이게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재를 못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지금은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건 결핵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이 쌀 부족에 대한 이야기거든. 쌀 부족. 근데 보시면 가운데 평양만 하얗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알겠지만 북한에서 평양 중에 쌀이 어디가 제일 많이 생산되죠? 황해도죠. 황해도가 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황해도도 쌀 부족으로 색깔이 진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산된 쌀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다 돼 있고 대부분의 나라 그러니까 지역들은 인도적 지원,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KB 우리 기업은행에 있는 경영연구소에 있는 송광수 연구원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발표를 하면서 보여줬던 자료고요.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WTO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2020년에 북한이 필요한 지금 재원이 어느 정도냐 인도적 지원을 필요한 거는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대요. 이거를 오늘날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약 1882억 정도 되는 돈이 지금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북한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구호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게 1882억이라는 돈이 필요할 만큼 북한은 지금 한쪽으로는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세 가지 위기에 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제재. 이거는 제가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외부에 의한 해결입니다. 외부.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제재입니다. 제재. 그러다 보니 북한은 뭐에 현안돼 있냐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미국 대선 뭐 지금 이제 거의 다 결과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대통령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제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의한 해결이기 때문에 이 제재는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외부 내부를 떠나서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미국도 수많은 곳에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시간을 버텨야 되는 것처럼 이건 상황적 어려움이고요. 마지막은 수혜입니다. 근데 이 수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뭘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부터 지금 북한 정부가 하고 있냐면 수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피해에 대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 정도로 수혜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태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일 전투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그 자료에 이철연구원이라고 돼 있는 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시고요.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계신 연구원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세 가지의 위기 중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맨 아래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렉서스 자기 차를 타고 황해도까지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죠. 뭐 차에 대한 놀라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현지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수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북한과 관련된 현황을 좀 보려면 유튜브에 그냥 통일 전망대를 보면 오늘날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만 봐도 북한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정도 여러분이 좀 상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BC를 직접 보셔도 되고 내가 시간 맞춰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통일 전망대를 보시면 오늘날 북한 이야기를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관련된 걸 떠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에 의한 게 이 제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제재의 영향 환경은 뭐냐면 미국 제재입니다. 미국. 네. 그러다 보니 미국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 돼요. 미국 제재가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옆에 보면 해제에 필요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판단에 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당한 진전. 이건 뭐냐면 누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냐면 미 대통령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1, 2, 3, 4, 5, 6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이 제재를 이제 그만 풉시다라고 할 때는 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설득하면 이 미국의 제재가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모든 거에 관심사가 어디냐면 미 대통령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북한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바이든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이 없잖아요. 아마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지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새로 모르겠네 확실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이든이 새로운 정권을 이끌고 이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입장도 북한과는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 물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 외부에 대한 제재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 북한에서 액션을 취했던 게 여러분 알겠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 상당히 진전돼서 뭐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거는 풀리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관계가 좀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냐면 볼턴이 자신의 회고록 책에서 밝히고 있죠. 그거를 누가 막았냐면 여기 두 번째 줄면 볼턴과 네오콘과 아베 일본 총리가 그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하노이 회담도 잘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서 같이 뭔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판문점에 와서 넘어가면서 그것들 보여줬을 때 그걸 누가 막았냐면 볼턴과 네오콘과 아베가 뒤에서 로비를 통해서 막았다라고 자기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막았냐면
이 뭐랄까 미국과 북한이 좀 관계가 좋아지려고 할 때마다 북한에서 안 좋았던 핵실험했던 장면이라든지 북한에서 뭐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영상을 보여줬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뭐 해서 북한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이랑 같이 어, 손을 잡거나 화해 모드를 하거나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론을 계속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안을 좀 폐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정은이 2018년과 19년도에 친서를 보내요. 전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이 친서들의 내용을 잘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전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냐면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이제 파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뭔가 그 친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트럼프에게 판타지라든지 마법이라든지 새로운 역사 같은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 트럼프가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 그리고 트럼프는 새로운 역사를 써서 자기가 프론티어와 같이 뭔가를 개척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이런 심리들을 잘 알고 있어서 김정은이 친서를 쓸 때는 이런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동일하게 마법의 힘이라든지 새로운 역사라든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단어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미를 맞을 수 있게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자료는 그 아래 보면 제가 강의를 듣고 만났던 분들의 자료 출처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분들이 쓴 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우리 오늘 주제로 하려고 하는 코로나입니다. 처음에 이 이철 연구원님이 요 자료를 보여주실 때에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막 시작할 때였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과 경계가 닫히고 밀수도 막히고 이러기 전에 북한이란 사회의 모습을 실제로 본인이 본 것을 가지고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물론 이게 모든 지역에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쪽 북한에 대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알아보다 보면 북한이란 사회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동의 자유도 없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각자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진을 보고 미국 뭐 북한에 있는 모든 전 지역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시고 아무튼 이런 모습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평양이라든지 잘 사는 모습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양식장입니다. 양식장. 그러면 이런 양식장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사가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라는 건 자재와 인구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맨 아래 왼쪽 사진에 본 것처럼 다 화교나 중국에서 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건 북한에서 장사를 하려면 돈주의 역할이 예전에는 북한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주였는데 지금은 돈주들이 정체성이 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누구로 바뀌었냐면 화교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래요. 화교.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갖고 가서 북한 내에 있는 북한 사람 돈주를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화교 사람 중에 돈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에서 신뢰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금융적으로 신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화교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장사들이나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북한과 접경 지역은 실제로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산물이나 이런 거 접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륙이 워낙 크고 대부분 바닷가가 멀리 있기 때문에 바닷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북한에다가 자기네가 양식장 사업을 하고 그것을 갖고 와서 내부에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국의 화교든들이 계속 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이런 생활들이 가능한 건 뭐냐면 중국 머니가 계속적으로 북한 사회에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끄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를 끊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로나는 단순하게 미국 제재라는 것을 넘어서 북한 사회에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우한에서 발생되었던 코로나에 의해서 팬데믹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면 기업은행의 경영연구소의 북한연구센터에 있는 그 연구원님의 말에 의하면 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을 통해서 무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코로나 이후로 푹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 알겠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면 2018년까지 약 9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역을 통해서 100만 원어치의 돈을 번다면 그중에 96만 원은 누구랑 무역을 한 거냐면 다 중국입니다. 그러니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북한의 실생활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경이 폐쇄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로 해서 국경이 폐쇄되고 난 이후에 북한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파급 효과가 엄청 크게 맺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이제 놀라운 걸 봤더니 1달러 환율이 추춤하면서 떨어지고 올라갔지만 약간 비슷한 추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환율이 확 뛰거나 뭔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달러 환율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쌀 가격을 보니 쌀 가격도 뭐 그렇게 그냥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코로나 상관없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부 경제는 탄탄하다, 괜찮다라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환율을 봤거나 쌀 가격을 봤거나.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 아직 살만해, 우리 자력 경생할 수 있어, 정면 돌파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휘발유나 디젤이나 쌀값이나 옥수수 가격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가 외부로 보여져주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쌀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생활에 들어가는 돈들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려면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거쳤던 96%에 해당되는 중국과의 무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북한 사회가 피부적으로 실생활로 느껴지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부가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죠. 정면 돌파합시다. 우리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면 돌파를 80일 전투를 통해서도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IT 산업입니다. 여러분 요 위에 보면 정면 돌파라든지 포스터는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에요. 옛날부터 뭐 천리마였다가 만리마도 되고 뭐 당에 뭐 같이 맞춰서 당과 함께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많이 있는데 그 아래 사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다 IT로 점점 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맨 왼쪽 사진에 보면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나래 카드나 전선 카드나 선분 카드 같은 게 이제 발급이 돼요. 은행 카드들이. 근데 여러분 북한은 혹시 송 목사님 북한에 있을 때 은행 이용해 보셨나요? 북한은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용할 수가 없냐면 우리 양현 전사님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왜 이용할 수 없냐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내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어서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돈을 맡기면 그 맡긴 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내가 원래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은 돈을 100만 원을 찍어서 100명에게 만 원씩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달간 열심히 살고 그 만 원이 세상 흔히 말하면 시장에서 다 해가지고 은행으로 들어와야 돼요. 중앙은행으로. 근데 중앙은행에서 돈을 다 거쳐봤더니 100만 원이 거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가 거치면 90만 원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90만 원만 거쳤지? 그러면 야 다음 달에 또 만 원씩을 줘야 되니까 10만 원을 더 찍어. 그래서 100만 원을 만들어 또 다시 100만 원을 쭉 나눠줘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거쳐지면 100만 원이 또 거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90만 원도 안 거쳐지고 얼마 거치면 85만 원이 거쳐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국가를 믿고 내가 만 원을 다 쓰고 다음 달에 또 만 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우리는 2천 원이든 3천 원이든 쓰고 저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명이서 5,000원을 했더니 5만 원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달에는 5명만 하냐? 아니라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 나도 미래를 대비해야지.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찍어야 될 돈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를 국가가 하려고 하다 보니 북한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휴지 조각처럼 돈 가치가. 그러니 한 게 뭐냐면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찰을 갖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뭐가 되냐면 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걸 갖냐면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기업은행 송광수 연구원님이 보여준 사진인데 이 사진과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뭐 장사하는 장마당이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어떤 기업소 같은 데서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조명이 달려 있어요. 북한은 조명을 다는 국가가 아닙니다. 왜 조명을 다는 국가가 아니냐면 그냥 만들어 놓고 그걸 사면 돼요. 예. 근데 조명을 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선택에 대한 개념입니다. 선택에 대한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제 자유시장 경제와 같이 개인들의 소비자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소비자 중심의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들도 이제는 알기 시작하는 거. 뭘 알기 시작하냐면 예쁘게 꾸미고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는 게 경쟁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과자와 같은 이 봉지들 위에 보면 조명들이 달려있기 시작하고요. 구두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 저희 그 숭실대에서 수업 들을 때 그 김기현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면 김정일 정권 때는 하나나 2개 모델 외에는 만들질 않았대요. 그리고 여성 구두를 만들고 뭐 했어요. 구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은 그냥 무거운 거 신고 다니면서 체력을 키우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고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중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위에서 내려온 대로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중심의 경제가 되기 시작해요. 시장 경제의 모습인 거죠. 즉 북한의 경제가 발전됐다는 건 보면 실제로 북한 사회라는 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IC 산업이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라는 사회가 도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철 연구원님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뭘 들었냐면 좀 약간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북한의 해외 근로자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북한에서 해외 근로자라고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산림, 벌목꾼으로 가서 나무를 베던가 아니면 건설 현장 가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날 북한에서 해외 근로자는 누구냐면 해커들이 나가기 시작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 IT 쪽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알겠지만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해커들이 외국에 나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웹과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통해서 해외 근로자를 많이 보낸다. 근데 북한도 왜 그걸 하냐면 이게 인건비나 여러 가지 훨씬 더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나 북한 사회가 지구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ICT 쪽, IT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도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에 윤한철 사무총장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다음에는 북한과 남한이 경제 교류를 한다든지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뭔가를 했을 때 특별히 판문점에서 만나고 얘기하는 것들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그분은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무역하고 거래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북한과 관련된 사역이라든지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비대면에 대한 부분. 아마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 옛날에는
국적을 갖고 직접 들어가던 시대에서 지금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북한과 관계를 맺어가고 선교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이 커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꿈꾸는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앱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앱, 줌을 통해서 서로 간에 영어를 교육하고 그 사람들과 뭔가 이제는 교육 쪽이든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날 보면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비대면 결제가 요즘에 가능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은행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북한은 이 전자결제라는 것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에서는 전자결제를 한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송광수 연구원님의 이제 증언이었는데 이것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 이자를 생기거나 그거를 활용하거나 이런 뭐 금융 상품 같은 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점점 가면 갈수록 ICT를 개발하고 돈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금융과 관련된 카드 결제나 전자 결제를 많이 하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저희는 언젠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이 북한을 가면 북한은 돈 체계가 두 개거든요. 내화라는 게 있고 외화라는 게 있습니다. 내화는 뭐냐면 북한 돈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고 외화는 외국에 있는 돈을 갖고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외국 돈을 갖고 가서 은행에서 환율에 맞게끔 환전을 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든 백화점이든 아니면 뭐 택시든 뭐는 외화를 사용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뭐 그래서 옥류관 같은 데 갔다 오신 분들 들어오면 3층과 같은 데는 외화를 사용하는 곳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미리 올라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뭐 이런 것처럼 내화와 외화 개념이 나눠져 있는 시스템인데 갈수록 전자결제가 된다라고 했을 땐 북한도 금융과 관련된 수많은 혁신들과 개혁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북한의 모습은 이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좀 덜했는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제일 많이 나오는 북한 뉴스에 나오는 곳은 갈마 원산지구였습니다. 갈마 원산지구. 원산에 있는 금강산, 갈마를 중심으로 해서 해수욕장, 거기에 카지노도 만들고 해수욕도 만들고 금강산 관광도 만들어서 이 관광 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이 스웨덴에서 있었던 모습처럼 북한의 스웨덴과 같은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삼지연 지구. 이곳을 계속적으로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관광산업의 핵심은 분명히 1차는 중국일 겁니다. 중국. 근데 중국만으로는 관광산업이 다 이루어질 수 없기에 중국을 넘어서 한국과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는 아마 산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코로나19 시대에 결국 북한의 핵심은 경제에 대한 경제 협력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경제 협력도 아까 말했듯이 관광이라든지 ICT에 해당되는 IC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과 관련된 역할들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 전망을 한 것을 보니 2047년까지 북한이 경제 협력을 남한과 함께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248조라고 하는 이익이 생길 거고 그 이익의 대부분은 남북 철도와 연결되었을 때 그다음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렸을 때 해당되는 거고 한국은 실제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비율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딱 하나 개성공단 외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뭐 지하자원 개발이나 협력이나 철도나 또는 오히려 한강하거나 공동 이용에 있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될 만큼 실제로 한국에 있어서는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북한의 경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했을 때 중국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아마 다가올 거고요. 손을 내밀 거고 분명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요 화면이 좀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어린이 어깨동무의 사무총장으로 계신 최혜경 사무총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북한과 대북 사업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사업을 하다 보니 이상한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이번에 어린이들이 너무 아프니 병원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냥 이게 끝이었어요. 아니면 우리 이번에 수질이 너무 그러니 수질할 수 있게끔 뭐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월드비전 같은 데는 씨감자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대홍단에 씨감자 좀 하나 만듭시다. 이런 추세였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뭐가 바뀌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종합적인 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어린이 병원이 생기는 만큼 그 옆에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건강은 산모에도 영향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 어린이 병원 옆에 산부인과도 만들어 주시고 산부인과가 뭐 하려면 결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이런 것들 좀 만들어 주시라고 해서 종합적인 투자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요한 것에 의해서 단순하게 하나하나 표면적인 걸 먼저 했다면 지금은 뭐냐면 그 마을 전체, 도시 전체를 오늘날은 그 단어를 뭐라고 하죠? 도시 생산이라고 재생산이라고 하나? 이 마을 전체 도시를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종합적인 투자를 북한에서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연구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북한의 뭐 아이들 이런 걸 넘어서 도시를 연구하셔야 돼요. 북한과 관련돼서 뭔가를 하시려면 이젠 도시에 대한 특색이나 도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아가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에서 이 어린이 어깨동무에 있는 사무총장님이 대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옛날에는 그냥 달라는 게 많았어요. 달라는 게. 근데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달라고 하지 않고 협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협약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못 주지만 당신들이 산모 해당되는 산부인과를 지어주고 어린이병원을 지어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지만 이걸 뭐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얼마를 뭘 주겠습니다. 아니면 땅을 줘서라도 여기에서 당신들이 뭘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독특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한민족이니까 주십시오. 그냥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북한이 뭐냐면 동등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병식 때 이야기를 그 연설한 걸 잘 보시면 우리 남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말이 우리가 막 감동이 되고 뭘 했지만 그 입장을 잘 보면 지금은 그냥 서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적화 통일, 우리도 남한의 흡수 통일 이런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나가 동등되게 우리 협상을 합시다. 협약을 합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권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북한 정권도 비슷하게 지금은 두 체제, 두 국가 같은 뉘앙스적인 모습을 많이 본다는가. 이 어깨동무 사무총장님도 대북 사업을 하면서 요즘에 느껴지는 게 생각보다 이상하게 트렌드가 바뀌어가네라는 것을 좀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 사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내 상황을 좀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2020년 6월에 현재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인원은 147명입니다. 147명. 6월까지 147명이면 딱 2배 하면 300명이 좀 안 되죠. 294명이라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다 닫히다 보니 오늘날은 정말 없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원의 남자 하나원 화천 하나원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명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남자 탈북민 한 명. 그리고 안성에 있는 분들까지 어린이랑 여성이랑 화천까지 합쳐도 10명이 안 된다고 들었었어요. 네, 안성이 8명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요즘에 하나원은 오히려 탈북하신 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원을 기술을 졸업한 분들, 수료하신 분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것으로 좀 트렌드를 좀 바꿔나가고 있을 만큼 요즘에 탈북민 분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 현황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통일부나 남북 하나재단 가면 이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네. 이 자료가 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만한 자료인데 잘 보시면 두 개의 선이 하나의 변곡점을 만납니다. 그 점이 몇 년이냐면 2015년입니다. 2015년. 2015년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중국 출생 자녀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해요. 반면에
탈북민 분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고요. 중국 출생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국 출생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현상은 정말 많아졌는데 아직 제도가 발전돼 있지 못해요. 지금 현재 중국 출생 자녀가 생기면서 바뀐 제도가 정착 자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초기에 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중국 출생 자녀들에게도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갈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런 지원들이 좀 생긴 거 말고는 아직까지도 중국 출생 자녀들에 대한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뭐 후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로 드림 사역이 사실 그래서 이 중국에 계신 우리 탈북 여성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영역이 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북 하나재단이 2015년까지는 탈북민 실태 조사를 직접 다 가호 방문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2015년부터는 표본 집단을 만들어요. 3,000명 정도. 지금 한 33,000명이 넘는 수지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수는 3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33,000명은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다 카운팅한 숫자입니다. 숫자 센 거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는 약 3만 명 정도 돼요. 우리 전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들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3,000명을 표본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표본 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탈북민의 현실적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는 맞겠지만 좀 없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탈북민 자녀가 몇 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이제 그런 현상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색 그래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인식들도 점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지만 탈북민에게 지원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를 만나면 통일비용이라는 이름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탈북민에 대한 부분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다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도 다 취업,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다 보니 다른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윤한철 사무총장님께서 정리한 걸 토대로 여러분에게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북한 탈북민과 관련된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국제적 관점입니다. 국제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을 그냥 이웃 나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에도 동시에 가입되어져 있고 실제로 두 개의 체제가 만들어졌으니 북한을 국제 관계로 해서 우리가 원조해야겠다. 북한과 함께 협력해서 그냥 공동 개발을 하고 개혁 개방에 대한 부분을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야. 우린 역사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남이 아니야. 우리 헌법 제3조와 같이 그것은 대한민국 영토야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국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내국적인 관점의 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내국적인 관점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그 책임이 뭐냐면 우리 정부에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을 하게 되면 유엔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아니면 NGO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가서 원조를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북한을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사역하는 선교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사실은 근데 혼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혼합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지다 보면 그 달라진 관점에 의해서 내가 내국적으로 하던 사람이 국제적으로 하려다 보면 발목을 잡게 되고요. 국제적 관심이 간 사람이 내국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또다시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과 관련돼서 하는 사람들의 단체들에 보면 이런 관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선교적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최종 마무리에 해당되는 게 이건데
우리는 국내에서 탈북민을 대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탈북민을 선교한다든지 북한을 선교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북한 출신 사람들을 선교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할 때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갖고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총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는 겁니다. 난민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원 대상.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그들은 도와줘야 돼. 어려운 사람들이야. 라는 관점이 탈북민과 난민의 관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국민의 관점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단순하게 한국 사회에 와서 지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지원받고 이제 뭐냐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거짓말해서 계속 도와주셔. 그건 이제는 아니야. 라는 관점이 국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사회의 일원이 돼서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시민이 되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각의 단체마다 이 기준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꼭 이게 갈등을 일어나요. 뭐냐면 사역의 모습은 탈북민을 지원하는 사역이에요. 니네 어려우니까 우리가 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뭐를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시민의 관점을 요구해요. 야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너희들 왜 나를 뒤통수 쳐. 내가 이렇게 줬는데 그만큼 보답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줬는데 야 열심히 성실하게 나오긴 해야지. 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요구를. 그건 뭐냐면 내 사역은 탈북민을 돕는 난민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내 마음은 그들에게 국민과 시민을 요구할 경우에는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이 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에서 혜택받은 탈북민들은 뒤에 가서 엄청 욕을 해요. 꿍꿍이가 있었다고. 그냥 이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했어라고. 근데 또 도와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도움받을 겁니까? 그들이 국민도 되고 시민이 돼야죠. 라고 한다면 사역의 스타일이 난민에서 시민까지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사역이나 선교를 만들어야 돼요. 각각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는 탈북민의 관점에서 난민의 관점에서 도와주고 있다면 예배 오는데 얼마를 주고 있다든지 쌀을 주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너희들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시민과 같은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의식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교회도 난민으로 그들을 대할 게 아니라 시민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주는 단체들도 탈북민들을 시민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과 선교 사역을 해야지 단순하게 지원해주는 난민과 같이 탈북민을 대해놓고 그들에게 시민으로서 역할과 의식을 요구했을 때 나타나는 건 수많은 갈등들이 야기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탈북민이든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을 돕고 선교하고자 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마치 되게 멋진 사람처럼 내 거 나눠줄게 해놓고서 나중 가서 얘네들은 아무리 줘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는 사역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진짜 한국 사회에 너무 큰 문제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우리 송희환 목사님이나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탈북민으로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공감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탈북민을 그렇게 난민이나 이렇게 밑으로 생각해 놓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시민의 의식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들의 시민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그들의 선교를 마음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마인드로 그들의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되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윤리를 경험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제3국에서 윤리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윤리를 경험하면서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시민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통일을 논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냥 막연하게 탈북민을 도와주라는 생각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분명히 동이 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내적 관점.
아까 말했듯이 국외적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국내적 관점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국외적 관점은 북한 하나의 체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한국 사회인지 설득할 거냐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탈북민을 돕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은 어렵기 때문에 민족입니다. 이게 설득이 아니라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 요즘 선교는 어떤 거냐면 가치 있는 한국 사회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설득을 해야 돼요. 이들을 돕는 게 우리에게 이런 이득이 됩니다. 이들을 돕는 게 나중 가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나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흑인들을 교육하는 게 흑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게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큽니다. 함께 살아가는 게 미국의 발전에 있어서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설득이 이제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 우리 사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사역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지인들과 한국 사회에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조별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